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새해를 맞아서 저희 EBS 초대석 1월 한 달 동안 우리 교육을 어떻게 바꿔야 할지, 그래서 우리 부모와 자녀들이 다 같이 행복한 사회 어떻게 만들어가야 할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꾸미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회에서 이 분야를 책임지고 계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새정치민주연합의 설훈 의원을 초대했습니다. 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19대 후반기 지금 교문위 위원장 맡고 계시죠? 네. 근데 제가 이번에 인터뷰 준비하면서 보니까 15, 16대 하시고 좀 쉬셨다가 지금 19대 삼선 의원이신데 15, 16대에도 교육일 하셨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15대 또 교육이 했고 또 16대도 하고 8년간 계속 교육이만 했습니다. 8년 연속으로 했습니다. 보통 국회 4년 가운데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상임위 다 바꾸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게 통례인데 예. 저만 그렇게 8년간 교육이만 있었습니다. 맨 처음에 어떻게 교육위를 가시게 됐고 어떻게 8년이나 그걸 계속 하시게 되셨습니까? 그런 사례가 저도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처음에 제가 교육위를 맡을 때는, 교육위 가겠다 생각했을 때는 국회에 처음 들어와서 15대 때면은 그때 96년도입니다. 예. 처음 들어와서 이제 국회의원이 됐으니까 국정의 한 부분을 맡고 정부를 비판하고 감시해야 될 입장인데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민하다가 그 시작은 교육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이 가기로 생각을 했죠. 예. 근데 그때는 교육위원회를 지금하고 전혀 달랐어요. 교육위원회가 말 그대로 안 가려고 하는 위원회였습니다. 위원들이. 요즘은 뭐 경쟁률이 5대1이라는 얘기 들었습니다. 아주 셉니다. 예. 그래서 그때는 안 하려고 그래서 서로 기피하는 위원회였는데 저는 그때 교육이 가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가려고 했죠. 예. 근데 그때 내용을 알고 보니 그때는 김대중 대통령이 총재로 계실 때입니다. 야당 총재죠. 예. 야당 총재로 계실 때인데 사실 제가 그때 이 파이팅이 좋다고 그래서 지금 치면요. 그래서 싸움을 잘한다고. 그래서 그때는 국방위원회 군인들이 그때 아직은 특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예. 그리고 내무위원회라 그랬습니다. 행안위원회가 좀 그랬었는데 그런 쪽이 여야 간의 쟁점이 많고 그세게 말 그대로 붙어야 하는 이런 상임위였어요. 그렇죠. 그쪽으로 보내라고 말하자면 그 오다를 내려놨어요. 네. 원내 그때는 총무라고 그랬습니다. 박상천 총무가 계셨는데 그렇게 지시를 해놨는데 제가 교육위 가겠다 그러니까 보더니 교육이 올해는 경쟁이 세다 이러더라고요. 경쟁이 안 셌다면서요? 전혀 없는데 그렇게 저한테 그렇게 얘기한 거죠. 거짓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사실이 아니었는데 그래서 뭐 경쟁이 세더라도 나는 교육이 가겠다 그랬더니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그 총재께 말씀을 드려가지고 서로님 고집을 피우니까 교육이 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습이 됐어요. 그래서 교육위를 했는데 교육위를 하다 보니까 4년을 내리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재선이 됐는데 그 다음번에 재선이 돼가지고 옮기려고 그랬더니 교육운동을 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예. 교육이 계속 활동하는 게 좋겠다고. 그래서 내리 8년을 했습니다. 원래 그 고대에서 역사를 공부하셨잖아요. 네, 사학과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민주화 운동 하시고 재야 운동 하시다가 김대중 총재의 비서로 이제 정치 입문하시고 그렇습니다. 교육 문제하고 별로 이렇게 연결이 잘 안 되거든요. 왜 그렇게 교육 문제에 관심이 많으셨어요? 전 아버지가 원래 교육자였습니다. 대구 사범을 일기로 졸업하시고
교육계에 계셨는데 그런 영향도 있었지만은 예. 여러 가지 고민을 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정 운영을 한다면 뭘 해야 이 대한민국이 바른 나라로 가면서 세계 속의 대한민국으로 갈 것인가. 고민 끝에 이거 시작은 교육부터 해야 된다. 국가의 기본은 교육이다. 예. 네. 교육이 바로 서면은 예. 세계 속에서 우리가 다시 대한민국으로 나서서 바른 나라가 되면서 세계를 이끌 수 있는 국가가 될 것이다. 그렇게 하는 방법은 교육이 바로 써야 된다. 소위 교육입국이었죠. 네. 그 점을 착안해서 교육이 가겠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19대에서는 교문위 위원장까지 이제 맡고 계십니다. 네, 그런데 96년 초선 의원 첫 해였던 때에 비하면 지금 무려 18년이 흘렀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국가의 기본인 교육 좋아졌습니까? 말씀드리기 힘든데요. 그런데 좋아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런 거냐요. 제가 15, 16대를 그치고 17, 18대를 8년간 쉬고 19대 국회에 들어왔거든요. 예. 19대 들어와서 보니까 국회가 바뀐 점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째 하나는 남의 당의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여당이 새누리당이 그때는 한나라당 뭐 그전에 또 민정당이고 뭐 그랬었죠. 신한국당 네, 신한국당 그 과정을 있었는데 15대 16대만 하더라도요. 저런 사람이 어떻게 여당 의원으로 있나. 이런 사람들이 18대 19대 오니까요.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많이 바뀌었어요. 질적인 변화가 일어났어요. 예. 사실 여당 의원들이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은요. 그 당시에는 그런 사람 찾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예. 군 출신, 뭐 그런 사람들이 관료 수두룩했죠. 출신 이런 분들 많으셨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이 19대 와서 보니까 그런 변화가 있더라고요. 예. 이 여당이 만만치 않구나. 우리 정신 바짝 차리고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게 하나 큰 변화였고 또 하나 변화는 15대 16대만 하더라도 국회의원들이 공부를 안 했어요. 대충 했어요. 근데 19대 와서 보니까 위원회관 벽에요. 예. 이게 포스터가 그냥 덕지덕지 붙어 있어요. 세미나하고 토론회 한다는 자리가 없으면 못 붙여요. 방도 구하기 힘들어요. 300명 의원들이 다 그런 걸 해요. 네. 그 토론회를 하고 심포지움을 하면은 적어도 그 하는 동안에는 의원은 있거든요. 공부를 해요. 그게 이제 사회 최고 권위자들이 와서 해주는 거이기 때문에 예. 한두 시간 하면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정통해져요. 그 공부를 한다는 게 의원들이 공부를 한다는 게 그 차이더라고요. 그런 변화가 있었어요. 국회의 변화. 예, 그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걸 보면은 우리 사회 교육 현장도 변화가 있었을 거라고 미루어 짐작합니다. 바로 15대 때 96년에 교육 현장도 일선에 가보시고 지금도 가보시는데 예. 이게 눈에 확 드러나기까지는 아닌가 보죠, 아직은. 예, 그 환경은 좋아졌습니다. 교육 환경은. 예, 교육 환경은 많이 좋아졌는데 그 학급당 학생 수도 많이 줄었고요. 예. 뭐 학교 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좋아졌는데 안에 내용물 컨텐츠가 얼마나 변화가 있고 얼마나 질적인 향상을 했는지 좀 더 천착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근데 아마 좋아졌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처음 교육위원회 하실 때 국정감사 연속 4년 1등 하시고 그랬더라고요. 네. 뭐 어떤 점에서 그런 점수를 받으셨습니까? 그럼 저도지만은 우리 보좌진들이 잘했습니다. 교육에 대한 일종의 사명감이랄까? 예. 초선위원들이 그런 게 활활 타거든요. 대부분 그래. 처음 국회 들어오면은 그 초심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물론이죠. 그거로 뭉쳐있기 때문에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특히 저는 교육으로 시작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졌었기 때문에 그때 불이 타고 있었던 때죠. 네. 그래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불 안 타십니까? 지금은 뭉게뭉게 타고 있습니다. 황우여 장관도 15대가 초선인데 같은 초선 의원으로 교육위를 같이 하셨더라고요. 같이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잘 하시겠네요. 잘 알죠. 훌륭한 분이에요. 훌륭한 분이다. 네, 대단히 훌륭한 분이고, 그리고 뭐 이건 이런 자리에서 얘기하기 좀 그렇습니다만은 황우여 장관이 대표가 되는 걸 보고 또 한 번 놀랐어요. 야, 이거 새누리당 간단치 않구나. 예. 어떻게 저런 양반을 대표로 뽑아내나? 이거 우리가 저치하면 큰일 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 정도의 인물은 됩니다. 지금 장관으로서는 잘하고 있습니까?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참 이 인사에 실패를 거듭했다고 생각하는데 적어도 교육부 장관 그리고 지금 문체부 장관 이 문화체육부 체육관광 김종덕 장관 이 두 장관에 대해서는 잘 선택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봐야 되겠지만은 적어도 두 사람에 대해서는 이건 야당이
저런 정도의 장관들이라면은 같이 논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들을 하고 있죠. 일단 신년 초라 그런지 아주 기분 좋게 덕담으로 시작하시는 것 같습니다. 덕담은 아니고 사실 불교에서 하는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국회 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맡고 계신 야당 위원장이신데 네. 담당하는 그 두 부처의 장관을 일단 칭찬해 주셨습니다. 뭐 비판할 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따가 현안 하나하나 나올 때 정말 네. 칭찬하시는지 비판하시는지 좀 듣도록 하고. 알겠습니다. 지금 교문위는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죠? 여야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30명인데요. 위원장 포함해 30명인데 여당이 16명입니다. 새누리당이 16명이고 우리가 12명이고 그다음에 정진우 의원이 정의당으로 한 분 예. 계시고 제가 위원장이기 때문에 예. 야당이 다 합치면 14명이고 예. 위원장 포함해서 위원장은 중립이 서야 되거든요. 13대 16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네.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자, 이제 바로 현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얼마 전에 치른 수능 얘기부터 꺼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무슨 뭐 물수능이라는 얘기도 많았고 또 문제 출제 오류도 또 연달아 발견이 됐고 그러다가 보니까 정부에서도 수능 개선위원회 만들겠다고 했고 네. 야당도 수능 대책 특별위원회 만들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야당이 별도로 이런 위원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하시는 그런 출발부터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근데 수능으로 인해서 굉장히 사고가 많았지 않습니까? 우선 그런 상황에서 야당이 이 대안을 제시 안 할 수가 없죠. 근데 수능은 기본적으로 물론 견해들 많이 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지금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이 대학 서열화 여기에서 모든 문제가 판사형대 나온다 생각합니다. 예, 예. 근데 그걸 어떻게 이 근원부터 따져 나오면은 교육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하면은 근원부터 따져야 한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대학 서열화가 결국은 문제이기 때문에 좋은 대학에 들어가려고 그러죠. 그렇죠. 좋은 대학이라는 게 결국은 이 학벌 사회, 학력 사회 이 구조 때문에 생겨나는 현상이거든요.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은 한정돼 있고 근데 다 소위 인류 대학으로 청하는 거죠. 예. 그건 가고 싶은데 그게 들어가려면 경쟁은 세워지고 이 구조 속에는 뭐 어떻게 선택할 것이냐, 대학을 선발하는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구조 속에서 나오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수능이라는 제도가 지금 현재 정착되어 있는데 수능도 쭉 역사적으로 보면은 예전엔 뭐 예비고사라고 그랬다가 학력고사로 바뀌었다. 지금 이제 대학 수학 능력 시험으로 되어 있는데, 예. 근데 수능은 기본적으로 대학 서열화를 말하자면은 좀 약화시킬 수 있는 궁극적으로는 없앨 수 있는 이런 장치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네. 그렇게 볼 때 수능 기본적으로 쉽게 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변별력은 또 가져야 되거든요. 물론이죠. 근데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조화를 시켜낼 것이냐 이게 제일 큰 문제일 거라 생각합니다. 예.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예. 그래서 변별력을 강조하다 보면은 이게 수능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면 사교육인데 우시하게 됩니다. 늘어나고요. 학원 가게 되고 네, 네. 이런 문제가 생겨납니다. 그렇다고 해서 변별력 없으면은 또 무수능이라고 그래가지고 예. 이것도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이 두 가지를 교묘하게 잘 섞어내는 이 장치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작년이죠. 작년에 수능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게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았던 뭐 내용들을 보면은 이건 장치 자체를 좀 잘못한 것 아닌가. 우선 총리실 산하에 되어 있습니다. 예. 교육과정평가원이 예,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수능을 하게 돼 있는데 이걸 다시 교육위원회로 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부로. 교육부로 돌려서 교육부 장관이 부총리가 책임지고 수능 문제를 풀어나가는 이게 시작이 될 것 아닌가 하는 생각합니다. 우선 담당 기구를 바꿔야 기구부터 한다. 바꿔야 한다 생각합니다. 예. 총리실을 몇 개 넣는 것보다는 교육 전문하고 있는 교육부 장관이 이걸 맡아서 우선 해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대안은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야당에서 하고 있는 대안은 예. 그게 첫째 문제이고 예.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EBS가 지금 이 EBS 방송입니다만 EBS가 수능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수능 연계 70% 70% 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 부분이 잘 지켜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장치는 잘 되어 있는 장치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이 장치가 깨지도록 되면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물수능 부분에 대한 그 비판도 피해 나가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수능이 대학 서열화를 적어도 약화시키거나 없앨 수 있는 장치까지 전제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수능을 기본적으로 쉽게 해야 되는데 네. 그 장치에서도 EBS 쪽의 방송을 듣도록 하는 게 70% 배정해서 나오도록 하는 게 이게 방법이 된다 생각하거든요. 기본 방향에 있어서는 방향에서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EBS 방송 같은 거야말로 돈 안 들이고 네. 산간 벽지에서도
도시의 서울 강남의 고액 사교육하고 똑같은 방송을 통해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뭐 계층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거죠. 적어도 EBS 교육은 수능에 대한 대비책으로서는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장치 속에서는. 그래서 EBS를 뭐 더 강화해서 뭐 100% 하겠다는 생각은 틀리겠지만 적어도 70% 선에서 반영하겠다고 하는 이 방법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걸 흐물어뜨리는 건 안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방향은 좀 더 쉬운 방향으로. 그러나 변별력을 어떻게 가져나갈 것인가를 좀 고민하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지금 수능 출제위원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 이것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 출제위원들을 주로 교수들을 중심으로 돼 있거든요. 그렇죠. 교수가 72%인가 그렇고 선생님들이 교사들이 한 20% 정도 되는 구조로 돼 있는 것 같은데 또 역할도 현재 교사들은 조금 보조적 역할이라는 그렇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바뀌어야 한다 생각해요. 교수들은 대학 사정은 정확히 알지만은 고등학교에서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덜 하거든요. 물론이죠. 교사들보다는. 그럼요. 교사들도 우수한 선생님들 참 많아요. 예. 그분들에게 좀 더 많은 그 역할을 주게 하는 방법이 필요할 거라 생각합니다. 네. 교수들은 대학 강의는 잘하지만은 고등학교 내용은 모를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변화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현직 교사의 역할을 강화한다. 강화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뭐 틀어놓고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능위원들이 폐쇄적이에요. 이것도 역시 학벌과 관련돼 있습니다. 끼리끼리 하는 현상이 있다고 봅니다. 돌아가면서 하는 현상. 이것도 타파돼야 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이 구조적인 문제, 내부에 있는 어떤 문제점들 이게 클리어하게 내놓고 토론을 하면서 이게 속죄하듯이 틀어놓고 얘기하는 뭐가 있어야 할 거라 생각해요. 그게 좀 바뀌진다면은 수능 문제를 보는 시각도 좀 바뀔 수 있고 내용도 바뀔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방향에 있어서는 정부하고도 일단은 큰 차이는 없어 보이는 게 이 교육부도 현재 중3학년부터는 영어를 절대평가로 바꾸겠다. 또 지난 연말에 처음으로 내놓은 그 사교육비 경감 대책에서도 영어도 쉽게, 수학도 좀 쉽게 이런 방향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맞습니다. 방향은 맞는데 특히 이제 영어 절대평가로 가겠다는 거는 잘한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학원이 보면 영수거든요. 다 영수 중심으로 가서 뭐 국어도 들어가고 다른 과목도 있습니다만은 적어도 그 수능 부분에 대해서 어떤 처방이 내려진다고 한다면은 앞으로 영어뿐만 아니고 수학도 절대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수학까지 상대평가로? 절대평가로 가자 이거죠. 절대평가 쪽으로? 그렇게 가야 이게 그나마 좀 덜한 사교육 강풍이 좀 줄어들지 안 그러면은 이게 잡을 길이 별로 없다고 봅니다. 지금 정부는 뭐 수학 교재 종류나 문항수를 좀 줄인다 이런 정도를 내놨는데 그게 아니라 아예 가지고는 안 된다고 절대평가로 더 가자. 특히 뭐 앞으로 EBS도 그럴 거라 생각합니다만은 단어 수도 줄인다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걸 비판적으로 보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꼭 그렇게 볼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로부터 뭐 공부 안 하는 걸 권장할 것이냐 이런 반론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우리 학생들은 지나치게 공부에 매달려 있어요. 이 부분을 풀어주고 좀 사고를 자유스럽게 하고 그리고 창의적인 생각이 나올 수 있도록 교육 환경을 바꿔내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냥 공부만 파고 들어가지고 그게 좋은 것이냐. 긴 인생의 길로 볼 때 국가가 발전해야 되는 내용들을 볼 때 특히 창의성이라는 측면을 생각할 때 그게 강요하는 공부가 결국 인간이 갖고 있는 창의성 자유성 그걸 오히려 억누를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적어도 고등학교, 중학교 교육 과정에서는 이걸 자유로운 영혼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을 교육 환경을 만드는 것이 이게 교육이 가야 할 길이다. 국가가 가야 할 길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한다 봅니다. 교육의 길이라고 하는 방향에 있어서는 동의한다선 치더라도 당장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했던 영어와 수학 둘 다 절대평가 방식으로 바꿔서 예를 들어서 뭐 한 5등급 정도로 해버렸다. 이런 대학들은 학생들을 어떤 기준으로 고르라는 거냐. 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공교육의 정상화라고 우리가 지칭할 수 있죠. 공교육을 정상화시킬 때 이런 모든 문제가 풀어질 수 있는 단초가 시작되는데 공교육을 어떻게 정상화시킬 것이냐. 이 문제는 또 끝이 없습니다. 그래요. 근데 어쨌든 대명제는 방향은 공교육을 정상화시켜야 한다. 그걸 풀어가기 위해서는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교육 재정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 국민적 과제로서 딱 등장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대통령께서 국가를 책임지는 대통령께서
지금까지 어느 대통령도 그걸 안 하셨는데 교육을 정상화시키겠다. 그 시작은 공교육의 정상화다.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교육 재정이 확보돼야 한다. 예. 여기에 대한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들로부터 호소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세계 이제 21세기 상황에서 전 세계가 무한 경쟁의 상황에 들어갔는데 이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교육입니다. 예. 교육을 통해서 해야 합니다. 우리 국민이 갖고 있는 교육열과 그 컨텐츠가 제대로 맞아들면은 우리 세계 강국으로 다시 들어설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호소를 하고 그러려면은 공교육을 정상화시켜야 합니다. 공교육을 정상화시키려면은 교육 재정이 필요합니다. 이 재정 문제를 지역에 맡겨주십시오. 네. 제가 해내겠습니다. 네. 이렇게 호소하면서 예. 국민과 함께 나가야 돼요. 우리가 갖고 있는 교육열로 보면은 사교육비가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그 사교육비 한 절반만 공교육에 투자해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공교육 정상화라는 것은 바로 예. 그겁니다. 예. 지금 국민들이 내고 있는 사교육비를 합리적으로 쓰자 이거죠. 이 합리적으로 배치가 된다면은 공교육이 정상화되고 고비용으로도 충분히 정상화되고 그리고 우리는 우리 교육 자체가 굉장한 업그레이드 되는 거죠. 그걸 해내야 합니다. 네. 그거 해내려면은 국민과 함께 가는 이런 교육 정책을 광범위하게 국민 의견을 수렴해서 그걸 해낼 수 있도록 지도자가 그걸 결심을 하고 나와야 한다고 봅니다. 네. 근데 아직도 한 분도 그런 분이 안 계세요. 그렇게 해서 공교육이 정상화되고 교사들도 사명감을 갖고 일하게 되고 그러면 네. 내신 평가가 정확해질 것이고 그러면 대학은 수능에 의존하지 않게 될 것이고 그렇습니다. 당연히 수능은 아주 기초적인 진짜 수학 능력만 평가하는 식으로 바뀌게 될 것이고 네, 사교육은 줄어들 것이고 맞습니다. 말씀은 듣기 참 좋은데 너무너무 어려운 과제예요.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아요. 아니 수십 년을 해왔는데 별로 진척이 없어 말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왜 그렇게 됐느냐. 국가적 노력을 안 기울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가적 노력이라는 것은 우리는 대통령제 아닙니까? 국가 최고 책임자가 이 문제를 깊이 생각을 하고 최고 책임자가 국민과 함께 가겠다. 교육 문제로서 이 문제를 풀겠다. 국가 성장 동력의 제일 원인을 교육으로 잡고 네. 해내겠다. 네. 이런 각오를 하고 나서시면은 얼마든지 풀어낼 수 있죠.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하고요. 좀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꼭 좀 이 방송을 들으시고 네. 제 말씀 이해한다면 저하고 좀 대화담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등교육인 대학 또 네. 지금 이제 큰 문제입니다. 학령 인구는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대학 진학률도 한때 한 84%, 5%까지 정점을 찍다가 급격하게 낮아지고 있습니다. 네. 대학들은 점점 어려워진다고 하고 따라서 대학 구조 개혁이 절실한 과제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방향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 참 이게 깝깝한 이야기인데요. 2023년 16만 명이 줄어들어야 한다고 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제 학생이 뭐 절대수가 줄어드니까요. 그걸 가르치는 교수들도 줄어들게 되고 학교 교직원들도 줄어들게 되고. 그럼 대학 자체가 줄어들어야죠. 대학이 없어져야 하는 예.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뭐 눈앞에 와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이제 대처를 해야 되거든요. 대처하는 방법으로서 결국은 구조조정이라는 문제는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구조조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구조조정을 하려면 대학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들여다봐야죠. 평가죠, 소위. 평가를 하고 그 제대로 된 평가를 기준으로 해서 대학을 구조조정해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이 여당 측에서는 법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대학 구조조정과 평가에 대한 법안을 만들어 놨는데 예.
그게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많아가지고 우리 야당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데 문제는 지금 교육부가 우리 앞에 놓여지는 그 상황에 뭐 과잉 의혹이랄까요? 법안이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벌써 교육정이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위험하다 생각해요. 그래서 그 방법은 좀 늦더라도 충분히 국민적 합의를 특히 대학 내에 있는 성원들 간의 합의가 선결이 되고 그리고 구조조정을 해 들어가도 안 늦다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교육부가 서두르고 있는 이 부분은 조금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얼마 없지 않습니까? 시간이 뭐 없다고 생각하면요. 그렇게 그 성급한 그 어리석음이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금 대학 성원들의 동의를 끌어낸다고 하셨는데 네. 어차피 여러 대학이 문을 닫아야 되는데 맞습니다. 동의를 끌어낼 수 있겠습니까? 문을 닫더라도 문을 닫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동의를 끌어낼 수 있는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일방적으로 하게 되면은 그게 빠를 것 같아도 훨씬 더 지장이 더 많이 생긴다고 보죠. 서른 위원장께서는 이런 대학 구조 조정이라고 하는 하나의 과제를 풀면서 동시에 대학 입시 문제도 풀어갈 수 있다. 네. 그런 안을 제시하시지 않았습니까? 또 심지어는 제가 알기로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 학부를 아예 폐지하자. 어떻게 보면 좀 과격하게 들릴 수 있는 그런 안도 내신 걸로 아는데 그것 좀 설명해 주시면. 아까 말한 대로 우리 사회의 제일 큰 문제점이 대학 서열화거든요. 그렇죠. 그 서열의 정점에 서울대학이 있습니다. 예. 누구도 부인 못합니다. 이게 혁파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 제1대학, 제2대학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파리 1대학, 2대학, 네. 3대학 그렇죠. 뭐 그게 뭐 꼭 좋다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적어도 그런 형태에서라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럽은 가능한데 왜 우리는 이렇게 대학이 서열화돼 가지고 모든 게 다 그냥 좋은 대학 들어가게 몸부림치느냐. 그래서 우리 배울 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방법으로 우선 시작은 서울대학을 저는요 대학원 과정 중심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대학원 중심 대학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대학은 정말 연구 중심으로 가야 합니다. 예. 서울대학에 들어가서는 참 우수한 분들 아닙니까? 국가 동량들인데 그걸 굳이 학부에서부터 뽑을 필요가 있느냐. 연구 중심으로 간다면은 그럼 굳이 학부가 아니더라도 예. 대학원 과정에서 시작하게 해도 된다. 예, 예. 그러면 뭐 나머지 대학 일테면 스카이가 그 서울대 역할을 할 것이 아니냐. 뭐 고대, 연대, 네. 요새는 뭐 포스텍 뭐 이런 데들 말이죠. 뭐 그렇게 이제 또 반론이 나오겠죠. 그건 그대로 차근차근 하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열화 문제를 깨는 단초는 열어야 될 것 아니냐. 그 단초가 서울대학을 학부를 폐지하고 대학원 중심대학으로 가게 만들고 그리고 전국 대학에서 우수한 사람들이 서울대 대학원으로 가게 하는 예. 이런 장치를 시작함으로 해가지고 이게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병폐라고 보여지는 대학 서열화를 깰 수 있는 시작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죠. 반론을 펴시는 분들은 그나마 국제 경쟁력을 갖고 있는 대학이 서울대학인데 그것마저 해체시켜버리면 국제 경쟁을 잃어버리는 거 아니냐. 그런 반론이 있습니다. 예. 그 반론에 대해서 솔직히 답변하기가 좀 궁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네. 그러나 그거보다도 대학 서열화를 깰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훨씬 더 토론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훨씬 더 그 가치가 더 성한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더 그 진전된 안으로 네. 아예 국공립대학은 하나로 통폐합시켜버리자. 뭐 그게 이제 다음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예. 서울대학을 학부를 폐지하고 대학원 중심대학으로 가게 함과 동시에 적어도 국립대학은 하나 뭉쳐내야 합니다. 거점대학을 두고 16개 시도가 있습니다만은 각 시도에 거점대학 하나를 두고 그 주변에 있는 국립대학은 다 뭉쳐야 합니다. 예. 국립대학이 각 시도에 여러 개가 흩어질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한 대학을 놓고 그 대학을 다 통합을 시켜서 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립대학을 서울에 있는 국립대학, 강원도에 있는 국립대학, 전남에 있는 국립대학, 경북에 있는 국립대학 다 같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는 합리적일 거라 생각합니다. 네. 그게 지금 우리 야당이 갖고 있는 일종의 대안입니다. 현재 대학 교육에 대한 또는 이 구조조정에 대한 대학 구조조정이 어차피 일어날 수밖에 없을 거기 그게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파리 1대학, 2대학 하는 식으로 우리 같으면 대한민국 1대학, 2대학식으로 강원도의 1대학, 뭐 부산의 2대학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게 저는 합리적인 부분이 그건 토론을 좀 더 해야 합니다. 그렇죠. 정치하게 다듬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일종의 개념적 방향으로 정립이지 디테일은 아직 정리가 잘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륜 의원께서 대학 구성원의 동의까지를 얻어내는 이라는 말씀하셨는데 지금 던져주신 서울대 학부 폐지 문제, 국공립대학 통폐합 문제
이거 동의 얻기 어려울 겁니다. 저는 시간을 두고 논의한다면요. 충분히 논의가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요. 절대로 강제적으로 하는 것은 전 위험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충분한 토론 끝에 국민들이 동의해 주신다면은 해낼 수 있다고 보죠. 자, 조금 먼 과제긴 합니다만 방향까지 말씀을 들어봤고요. 너무나 뜨거웠던 지난해 특히 연말에 무상보육 그 예산 문제 말이죠. 아이고 이건 뭐 제가 생각해도 골치 아픈 게 중앙정부 몫이 있고 그다음에 광역단체의 몫이 있고 교육청의 몫이 있고 서로 안 내겠다고 하고 서로 더 달라고 하고 이거 언제 한번 좀 싹 말끔히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결국은 이게 이제 일종의 철학의 문제일 거라 생각합니다. 또는 그걸 이제 바탕으로 두고 그 밑에 이제 이 누가 먼저 주장했느냐, 이 일로 인해서 정치적 이해관계 누가 더 앞서느냐 이런 계산들을 하고 있어서 이게 잘 안 풀어지는 문제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 바로 그 점입니다. 그게 여기 있습니다. 누구 공약이었는데 막 이런 맞습니다. 거 말이죠. 근데 그게 이제 매달려 있으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좀 거기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아까 말한 이 철학의 문제라고 얘기 드렸는데 포퓰리즘 아니냐 또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게 묶여가지고 일이 안 풀어집니다. 게다가 무상 보육하고 무상 급식 두 개를 또 이렇게 섞어서 보면 네. 어떤 분은 보육은 필요하고 급식은 포퓰리즘이다. 어떤 분은 급식은 필수적이고 보육은 포퓰리즘이다. 그게 이제 먼저 주장한 게 그러니까요. 그거 가지고 따지는 건데 예. 어리석음이죠. 어리석음의 다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기준은 어떻게 잡아야 합니까? 기본적으로 복지를 향상시키자. 근데 북유럽 국가들이 하고 있는 저 상황을 보고 우리가 따라가야 한다고 봐요.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가면서 우리가 미비한 부분들은 보완해가는 뭐 북유럽이 다 잘하는 건 또 아니죠. 어려운 문제는 또 우리가 훨씬 잘하고 있어요. 예. 그쪽도 이 어려운 문제에서는 우리 쪽에 배울 점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부분은.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접근하려면은 정말 여야가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해야 합니다. 정말 국가를 위하는 일이 뭐냐. 네. 근데 그걸 잘 안 해요. 근데 이제 요 대목은 방향이 아니라 좀 구체적으로 왜냐하면 시청자분들 관심이 많기 때문에 학교 학생들의 급식하고 그다음 적어도 한 5세까지의 그 보육비하고 이것만큼은 둘 다 무상이 맞습니까? 아니면 그것도 조금 재검토해야 됩니까? 기본적으로는 무상으로 가야죠. 둘 다 맞습니다. 소득에 따라서 조금 편차 두는 것도 아니고. 뭐 그건 나중에 이제 이 제도가 정착이 되면은 이건 조금 수정하자. 그러면서 갈 수 있는 부분일 거라 생각합니다. 일단 시작할 때는 그렇게 시작해야 한다고 봅니다. 시작할 일단 때는 무상으로 하고 일단 무상을 기준으로. 나중에 하다 보면은 이거 그렇게 가르쳐 할 거는 없지 않느냐. 뭐 재벌한테도 똑같이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자, 지금은 시작하는 단계에서 같이 가는 게 좋습니다. 네. 하고 그다음에 돈은 누가 내느냐 이제. 이제 문제는 돈이죠. 예. 재정의 문제인데 그 재정 문제가 그렇게 복잡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치적 공세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우리 재정 낭비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이를테면 사자강 문제라든지 또는 뭐 해외 자원 개발한다고 우리가 이 낭비했던 돈들 이런 걸 따져보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예. 그걸 가지고 이걸 제대로 정책을 운영한다면은 선택해서 운영한다면은 충분히 하고도 남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말씀은 또 한 부분, 예. 또 하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남북 관계가 좋아져야 합니다. 남북 관계가 좋아지면은 감군을 할 수 있죠. 공배를 줄 수 있죠. 예. 지금 남북 관계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공배를 줄이겠습니까? 예. 그래서 남북 관계가 좋아지고 다른 예산에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생기면은 복지 교육 쪽으로 돌릴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국가 경영은 정말 큰 틀로 보고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북 관계가 지금 같은 이런 상황이면은 절대로 할 수 없죠. 알겠습니다. 물론 오르신 주장이시고 충분히 우리 국가가 취해야 한 방향을 제시하신 것이 맞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예.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즉각적으로 무상급식, 무상보육, 재원 마련 얘기하는데 왜 갑자기 4대강 남북관계야? 이러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정치적 공세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정치적 공세라고 그냥 취급하기 전에 우리가 정책의 잘못으로 생겨났던 로스 부분 이걸 제대로 챙기면은 충분히 이렇게 할 수 있는 정도의 예산입니다. 일일이 지금 제가 시간 돼서 설명을 안 해서 그렇지 국민들도 그건 느끼고 있죠. 감각적으로. 할 수 있다. 할 수 있죠. 얼마든지. 이게 일단 되어가는 과정은 시간이 좀 필요할 테니까요. 당장은 중요한 것은 그 급식과 보육의 재원을 국가가 책임지느냐, 지자체가 책임지느냐, 교육청이 책임지느냐, 배분 몫이 정확하냐, 정당하냐, 이걸 둘러싼 그 시끄러운 논란. 지금 이 다툼이에요. 네. 그 논의는 뭐가 있냐면 지방채로 할 것이냐, 국채로 할 것이냐. 결국 그 다툼이었습니다. 빚내는 거예요. 빚내서 하는 건데 중앙정부는 사실은 중앙정부 채권이 쌉니다.
지방채가 비싸요. 제대로 국정 운영을 한다면 중앙정부 채권을 하겠다 하고 나서야 합니다. 지방정부가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나중에 잘못 풀리면은 중앙정부가 나서서 갚아줘야 합니다. 예. 그런 구조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그럼 지방채로 하는 게 훨씬 나아. 이 주장이었습니다.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거는. 그게 다 따져보면 참 어리석은 다툼이었죠. 저는 적어도 이 상황에서는 재정부가 잘했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이 지난번 예산 가지고 다투는 이 상황에서는 절대로 잘했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저는 하여튼 누구 편을 들 수는 없습니다만 물론요. 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결국은 누군가 감당해야 될 돈을 감당해야 할 주체들이 서로 떠넘기는 모습, 그다음 막판에서는 결국은 말씀하신 것처럼 채권 발행으로 하는 그런 해결책. 왜 이걸 진작들 머리 맞대고 진작 뭔가를 구조조정하거나 바꿔서 어떤 방법을 합의해내지 못했을까? 이 상황이 처음 나왔던 건 진보적 교육감들에 대한 일종의 견제, 여기서 시작돼 가지고 지난해 예산 문제가 시작돼 가지고 막 혼돈이 생기면서 나중에는 목표가 사라지고 뒤죽박죽이 된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또 반대로 얘기하면 야당 쪽에서는 이건 대통령 공약이니까 보육 예산은 대통령이 다 책임져라. 계속 그 얘기만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 그렇게 주장했죠. 사실이기도 하고요. 그것도 좀 문제죠. 물론 우리가 그렇게 주장 안 할 수가 없죠. 그러나 그 주장도 썩 잘하는 주장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부 재정이 이렇게 부족한 상황에서 서로 고민하면서 풀어나가야 할 부분이긴 하지만은 예. 뭐 그런 지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상황에서 제대로 딱 끝쳐놨습니다만은 결국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맞아요. 남아 있는데 더 풀어야 됩니다. 더 풀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뭐 문제는 해결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게 정치가 민생에 혼란을 주는 사례가 돼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 상황이 지난번에 벌어졌었죠. 국회 교문위 위원장께서 앞으로 좀 지혜를 잘 발휘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저희들은 잘했습니다. 이를테면은 교육부 장관과 여야 간사끼리 합의를 했는데 그게 기재부 쪽에서 안 받아들여졌어요. 다시 꺾이고 막 그랬었죠. 네. 그래서 우스꽝스러운 꼴이 됐는데 결국은 비슷하게 갔어요. 네. 그게 일종의 뭐 기싸움 비슷한 거였는데 예. 정치 현장에 있다 보면 그런 현상이 또 있습니다. 있는데 죄송합니다. 볼썽사나운 모습이 연말에 예, 계속 펼쳐져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꼬집지 않을 수가 없었고요. 뭐 그런 지적은 당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좀 좀 뭐라 할까요? 좀 뜨거운 주제 논란이 역사 교과서 얘기입니다. 네. 또 교학사 역사 교과서로 그렇게 극심한 논란을 한번 했었는데 아직 이게 끝난 게 아니라 다시 지금 이제 살아날 듯한 조짐도 보이고 있어요. 국정교과서 문제에 대해서 황우여 장관께서는 얼핏 필요하다는 식으로 말씀하셨던 것으로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황우여 장관이 갖고 있는 기본 생각은요, 꼭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 국정교과서의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잘 이해를 못했었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우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봐서 국정교과서를 채택하고 있는 데가 북한하고 제가 알고는 베트남을 알고 있는데, 베트남도 그걸 이제 국정교과서에서 거민정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제 북한만 있답니다. 예. 그렇다고 봐야죠. 예, 예. 그럼 그것만 답이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예. 전 세계 북한만 하고 있는 걸 우리가 따라가겠다면은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세계를 좀 돌아보면서 해야 되는데, 네. 우리도 과거에 국정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지금 거민정으로 하고 있는데, 그걸 다시 과거로 돌아가겠다면은 그럼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어리석다고밖에 얘기 더 하겠습니까? 네. 자, 오늘 모셔서 뭐 뜨끈뜨끈한 현안들 쭉 짚어봤는데 이제 개인적인 말씀도 좀 나누려고요. 74학번이시잖아요. 네, 74학번입니다. 근데 졸업을 2000년에 하셨다고요. 그 사이 감옥을 몇 번 갔다 오신 겁니까? 감옥은 제가 3번을 갔다 왔죠. 77년에 그때 유심히 한창 이제 발화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재학 시절에. 재학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75년도에 학교에서 제적당했습니다. 제적된 상태에서. 제적당하고, 그리고 제가 방위를 했거든요. 방위를 마치고, 그리고 후배들하고 같이 이제 유신에 대해서 저항을 했죠. 저항하다가 구 위반으로 77년 6월 달에 체포돼서 들어갔다가 79년 7월 달에 카터 대통령이 인권정책을 쓰는 덕분에 제가 석방돼 나왔어요. 네, 네. 형집행정지로 나왔는데, 그때 감옥에서 또 시위를 했어요. 그래서 추가 재판이 붙었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2달 만에 다시 또 들어갔어요.
9월 29일 날 다시 들어갔는데 그리고 바로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돌아가셨죠. 예. 11.6이 나고 그리고 석방대 나왔어요. 나와서 이제 신군부가 등장해가지고 전두환, 노태우 이 양반들이 이제 정권을 탈취했죠. 그렇죠. 그리고 80년에 봄에 잠깐 왔다가 80년에 소위 김대중 내란 음모. 저는 김대중 대통령을 만난 적이 없었어요. 법정에서 처음 만났어요. 근데 공범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거 왜 저 양반하고 같이 내가 공범이 돼 있느냐.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뭐 그렇게 얽어 나왔더라고요. 네. 고문해가지고 네. 너 김대중 만났지? 그 고문했는데 만난 적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뭐 그런 식의 다 고문회가 만들었는데 그래서 3번을 갔다 온 셈이 되었습니다. 국회 들어오기 전에 복학을 해가지고 그리고 국회 들어가서 공부하면서 졸업했습니다. 2000년에 졸업했습니다. 국회의원 되기 직전에 복학. 예, 예. 네. 근데 그때 이제 그 옥고를 치르시는 와중에 아버님 돌아가시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형님들이 계신데 형님들한테도 아주 폐를 많이 끼치셨다고요. 제 큰형님은 육사를 나오셨거든요. 직업군인이시죠. 예, 대령으로 예편하셨는데 저 때문에 사실은 장군이 못 됐죠. 그렇다고 봐야죠. 결정적인 영향이 있죠. 그랬었고 아버지는 그 대구 사범 1기 졸업을 하시고 막 학교를 겨우 졸업하셨어요. 지금 치면 학생운동인 셈이죠. 그렇게 하시다가 그 경남 남해로 내려가셔서 이제 이 교사 생활을 하셨는데 외정이죠. 그때 이미 이제 한글 그리고 우리 조선 국사 교육을 못하게 했는데 당시 직접 이제 한글 책도 만들고 그래서 만들어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상해 임정에 국내 조직으로 연통제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일경은 그 영통제 이럴 거라고 체포를 해가지고 이 수사를 했는데 연통제하고는 상관이 없고 독자적으로 이제 활동을 했죠. 그래서 치안유지법, 뭐 출판법 위반으로 이 옥고를 치르셨죠. 아버지 덕분에 영향을 많이 받았죠. 네. 그런데 옥중에서 사망 소식을 들었으니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어요? 많이 울었죠. 화장실 들어가서 펑펑 울었어요. 그리고 국회의원 되시고 첫 월급 갖고서 큰형님한테 갔다. 네. 그게 미안해서입니까? 그렇죠. 저 때문에 이제 그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했기 때문에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부모 역할을 하실 분이 뭐 형님밖에 안 계신데 큰형님이 계시니까 큰형님한테 그렇게 드렸죠. 예. 그리고 그 시대 80년대에 재야 투쟁도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투쟁의 장소가 있는데 정치권으로 사실 이제 일찍 가신 셈입니다. 동교동의 비서로 이제 동교동으로 바로 출근하신 거잖아요. 네. 근데 내가 이런 길을 가야 되겠다. 물론 정치권에 투신하신 운동권 출신들이 많습니다만은 진입 연도가 다 다르잖아요. 네. 상당히 이른 편이시란 말이죠. 제가 1호입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왜 그렇게 됐냐면은 96년에 그게 95년에 제가 5월 달이구나. 4월 1일부로 들어갔습니다. 동교동에. 85년. 죄송합니다. 85년입니다. 85년. 85년에 이제 귀국하셔가지고 미국으로 이제 쫓겨나셨다가 귀국하셔가지고 연금을 당하셨거든요. 연금이 풀린 게 4월 1일부입니다. 그때 제가 들어갔거든요. 네. 근데 그때 들어가게 된 게 제가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으로 옥고를 같이 치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문익환 목사 돌아가신 문익환 목사님, 고은 선생, 뭐 이문영 선생, 그것도 제 학생 출신들, 이해찬 총리, 뭐 우리 같은 다 그 공범들이죠. 그래서 그 문익환 목사 등등 분들이 어르신들이 이 김대중 선생 혼자 두면 안 된다. 우리와 연결고리를 만들어야 된다. 그 역할을 할 사람을 누구를 한번 보내자. 그래서 제가 선택이 됐습니다. 제가 파견 나간 겁니다. 일종의 파견이군요. 예, 제야에서. 그래서 김대중 중심으로 되어 있는 정치권과 문익환 선생 등등 되어 있는 이 두 세력이 제대로 합류가 돼가지고 하나 덩어리를 해서 군사정권 대항해야 한다. 그래야 제대로 된다. 이런 생각이었죠. 그래서 그 가교 역할을 제가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가까이 김대중 전 대통령을 만나시게 되고 결국은 이제 국회의원도 하시고 대통령도 만드시고 그런 지금의 정치 흐름으로 옵니다. 인생에 있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은 역시 가장 중요한 분 가운데 한 분이겠죠? 한 분 정도가 아니고 저한테는 이제 스승이죠. 저는 뭐 정치 현장에서의 배움도 많았지만은 감옥에서부터 그리고 감옥에 나와서 동교동에 모시고 있으면서 김대중
인간 김대중 너무도 속속이 봤죠. 예, 예. 뭐 우리는 그 침실에 그냥 막 들어가서 일을 보고 그랬으니까요. 네, 네. 두 분 내에 계시는 침실에 가서 일도 보고 그랬으니까요. 그 24시간 같이 있었던 시간도 수도 없이 있었고 그 점에서 볼 때는 참 저분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분이구나. 정말 스승이구나. 선생님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누가 그렇게 하자고 했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선생님이 되신 거예요. 저분이 이제 주변에 막 압박이 들어오니까 내가 바로 서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내가 올바르게 해야 한다. 그렇게 하니까 누구든지 존경을 안 받을 수가 없죠. 특히 예. 우리는 지켜보고 있었으니까요. 예, 예. 그래서 저한테는 스승이죠. 한마디로 스승이에요. 그리고 정치적인 자세, 정치를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서 또 스승이고 인간적인 자세가 어떻게 돼야 한다. 이것도 스승이고 네. 그 두 측면에서 저한테는 아주 돌아가셨지만 2014, 2015년 오늘 김대중 대통령께서 살아 계신다면 현 정치권에다가 여야한테 뭐라고 말할 것 같습니까? 민주주의를 제대로 해라. 그리고 서민들을 생각해라. 그리고 남북 통일을 하려고 노력을 해라. 그 말씀하실 거예요. 민주주의, 서민, 통일. 여야 가릴 것 없이. 네. 네. 그건 뭐 그 대통령이 평소에 생각하고 있었던 게 생각이시고 특히 민주주의죠. 당신이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목숨을 얼마나 걸었습니까? 3번, 4번, 뭐 5번, 그건 공산주의 쪽까지 포함됩니다만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발버둥 치셨죠. 그리고 그 가치가 결국은 이 현대를 사는 사람들이 같이 하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다. 예. 여기에 대한 확신이 계셨고. 그리고 서민에 대한 사랑. 그게 결국은 인간의 일 거라 생각해요. 그런데 지난 몇 년을 이렇게 되돌이켜 보면 민주주의 제대로 못한 것 같고요. 네. 뭐 1년 내 거리에서 싸우고 막 이랬던 모습도 있고요. 서민들 삶은 제대로 돌봐주지 못한 것 같고 양극화는 심화되고 있고 남북 관계는 계속 얼어붙어 있는 상태입니다. 2015년은 좀 희망 가져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게 여야 간에 제대로 된 대화를 해야 돼요. 남북 대화뿐만 아니고 우리도 대화를 해야 합니다. 대화를 하려면은 대통령께서 마음을 좀 터놓고 야당하고 대화를 해야 합니다. 여당끼리도 대화를 해야 되지만은 성공한 대통령이 되시려면요 51% 지지가지면 안 됩니다. 나머지 49%부터 지지를 받으려고 해야 합니다. 그럼 성공한 대통령이 돼요. 그 시작이 야당과의 대화를 충분히 해야 합니다. 예. 제가 비상대책위원으로 있을 때 청와대 가서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 만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랬습니다. 이렇게 만나는 게 얼마나 좋으냐. 우리를 야당을 잘했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대통령을 잘했다고 그런다. 이걸 자주 하십시오. 그래야 국정을 어떻게 할지 답이 나옵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뒤로는 뭐 없어요. 왜 그런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 야당과 대화하려고 하고 야당 대화에서 길을 기울여서 해결점을 찾으려고 하면요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걸 해내야 됩니다. 야당이 잘못 생각해서 자기 잘못 생각했다고 토론 속에서 답을 찾아내야 돼요. 예. 그걸 하셔야 되는데 그걸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서로 대화를 하다 보면 서민 챙기기 경쟁이 벌어지고 좋죠. 그런 게 좋은 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돼야죠. 2015년에 좀 좋은 일들 많이 있기를.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희망이 있으세요? 있습니다. 저는 항상 희망을 갖고 살았습니다. 서른 위원장의 희망에 저도 기대를 좀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 국가적으로 큰 틀에 여러 가지 말씀도 주셨습니다만 앞에 이제 교육 현안에 대한 여러 가지 방향 제시하셨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냥 방향으로가 아니라 하나하나 조금씩이라도 진전되는 한 해가 되도록 국회에서 교문위원장으로 막중한 책임을 다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교육이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교육이 나라의 기본이다. 우리 모두 다 아는 얘기입니다. 다 아는데 왜 제대로 세우지 못할까요? 함께 서로 자성하는 또 그런 기회를 가져보도록 하죠.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